안녕하세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두 번째 결혼을 해서 즐거운 신혼을 즐기고 있는데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신경정신과를 다녔어요. 공황장애와 불안장애가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약을 먹지 않으면 미칠 듯이 답답하고 죽을 것만 같았답니다. 저에게 이런 질병을 주고 떠난 전 남편의 공포스러운 사건을 적어보겠습니다.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미친놈의 이야기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30대까지는 결혼 생각이 없어 연애와 이별을 반복하며 청춘을 즐겼습니다. 오늘을 즐겁게 보내자는 게 제 좌우명이어서 버는 돈을 족족 저를 위해 투자하며 살았답니다. 그러다 나이 40이 돼 보니 제 주변에 싱글이라곤 저밖에 없었어요. 학교 동창들 중에는 결혼을 2번이나 한 친구들도 몇 명 있었답니다. 평생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40이 지나가면서 예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자 목표가 됐어요. 그래서 낭비하고 사는 삶을 끝내고 월급의 80%를 적금 넣으며 결혼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조금 늦긴 했지만 큰 회사에 다니는 데다 연봉도 많이 받고 있어서 금세 돈을 모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직장과 집만 오가며 돈을 모았고 결혼할 만큼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많은 소개팅을 받았답니다. 직업과 능력보다는 인성을 우선시해서 괜찮은 사람을 찾기 시작했죠. 여러 번의 소개팅을 하고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들 중 가장 착하고 다정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남자였는데 회사는 작은 곳을 다니지만 기술직인데다 성실한 사람이어서 미래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을 같이 보내고 나서 확실히 훌륭하고 좋은 사람인 걸 다시금 깨닫고 결혼을 결정했어요. 운명 같은 사랑은 아니지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서 결혼을 주저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저희 2사람은 양가 부모님께 승낙을 받고 결혼식을 치렀어요. 남편은 예상대로 하객들이 엄청 많이 와서 축하해줬죠. 성격 좋고 온화한 사람이니 당연한 결과였죠. 저보다 하객이 2배는 많이 와서 제가 초라해 보일 정도였답니다. 여하튼 그렇게 남편과 시작한 신혼생활은 평범하면서도 마음이 아주 편안했어요. 저희는 나이가 있기도 하고 둘이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이 돼 2세를 따로 계획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둘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해 1년 동안은 정말이지 인생 최고의 한 해라고 할 만큼 좋았던 것 같아요. 밖에서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면 남편의 미소에 눈 녹듯이 화가 풀렸고 아침에 눈을 뜨면 사랑하는 남편이 옆에 있는 것만 봐도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한 가지 독특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이가 음식물 쓰레기와 분리수거를 담당해 줬는데 나갔다 올 때마다 남이 버린 후라이팬이나 고철 등을 주워왔어요. 깨끗이 닦아서 버린 것도 아닌데 이 냄새나는 걸 집 안으로 가지고 왔답니다. 저는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물었는데 그이의 대답은 1차원적이었습니다. 여보, 이런 것들 다 고물상에 팔면 돈이라고. 난 지금 고물을 주워온 게 아니라 돈을 주워온 거란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아파트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야. 우리가 돈이 없어 굶는 것도 아닌데 꼭 이래야 해? 그리고 이런 고물은 경비 아저씨가 팔아서 챙겨주게 해야지.
그런 게 어딨어. 먼저 죽는 게 임자야. 어쨌든 오늘도 한 건 했다. 내일 출근하면서 고물상에 들러야지. 그이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고물이나 길바닥에 버려진 물건을 집 안으로 자주 가지고 왔어요. 하다못해 다른 아파트까지 가서 고물을 찾아왔답니다. 제가 아무리 말려도 남편의 고물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의 행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됐고, 집에 뭔가를 가져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대충 쓱 보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이런 행동만 봐도 짠돌이라는 걸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이는 저와 다르게 그동안 살아오면서 벌었던 돈을 거의 쓰지 않고 모았어요. 나중에 남편의 통장을 보게 됐는데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람이 맞는가 하는 의심까지 들었다니까요. 그렇게 돈을 모아 나중에 어디에 쓸 거냐고 물었더니 저와 함께 노후를 즐기는 데 쓰겠다고 하더군요. 정년이 지나면 고생시키지 않고 싶다고 말하며 악착같이 모으는 거라고 했죠. 그이의 예쁜 마음을 알게 되자 남편이 고모를 주워오는 걸 더는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저도 가끔은 분리수거 하다가 고물상에 팔만한 게 있으면 주워오기도 했답니다. 부부는 닮아간다더니 과거에 오늘만 살 것처럼 돈을 쓰던 제가 남편의 영향으로 많이 바뀌게 됐네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나고 남편은 회사에서 일이 많아졌는지 부쩍 야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칼퇴근하고 항상 집에 일찍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밤 10시 이후로 들어오더라고요. 보름 동안 계속 늦게 들어왔는데 어느 날 남편의 외투에서 노래방 라이터가 나왔어요. 예쁜 여자 그림이 그려져 있고 도우미 항시 대기라고 쓰여 있는 라이터였죠. 그걸 본 순간 남편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새 라이터였고 그 노래방을 다녀온 게 확실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을 한번 떠봤습니다. 여보, 요즘 계속 늦게 들어오네? 혹시 바람이라도 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바람 피울 사람으로 보여?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야근하고 온 사람한테 겨우 한다는 소리가 바람이야? 아니, 생각해보니까 회사에서 그렇게 일을 시키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당신 요즘에 주말에도 일 나가고 있잖아. 진짜 회사를 가는 건지 다른 데를 가는 건지 모르겠다고. 당신도 참 별걸 가지고 의심을 다 하네. 이 사람아, 내가 야근하면 다 수당으로 나온다고. 근로자기준법은 당신이 다니는 큰 회사에서나 지키지.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잘 지켜지지 않아. 남편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더군요. 제가 노래방 라이터를 꺼내면 또 변명할 것 같아서 일부러 말을 꺼내진 않았답니다. 현장을 잡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확실하니 그 방법을 택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튿날 회사에서 퇴근하자마자 남편의 회사 앞에서 잠복을 했답니다. 진짜 야근하는 건지 아니면 노래방이나 술집을 다니며 여자들과 즐기고 있는 건지 제 두 눈으로 확인할 생각이었죠. 남편 회사에서 직원들이 하나둘씩 퇴근하는 게 눈에 보였고 7시쯤에 남편의 모습도 보였답니다. 저는 그때 그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오늘도 야근이야? 삼겹살 땡겨서 전화해봤어. 오늘 몇 시에 와? 어떡하지? 오늘도 바빠서 안 되겠는걸? 삼겹살은 나중에 먹자. 나 저녁 먹고 야근하고 들어가니까 혼자 저녁 해결해. 아, 오늘도 야근이구나. 알겠어. 저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전화를 끄는 남편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어디로 새는 건지 그날 확실하게 잡기로 했죠. 그리고 이혼을 하든 뭘 하든 결정하기로 했답니다. 남편이 빠른 걸음으로 어딘가를 가길래 저 역시 보폭을 크게 해서 따라갔어요. 이윽고 남편이 도착한 곳은 배달기사들이 대기하는 사무실이었습니다. 그이는 바람을 피우거나 여자 종업원이 있는 노래방에 간 게 아니었어요. 저 몰래 투잡을 뛰고 있던 겁니다. 노래방 라이터는 배달을 갔다가 공짜라서 하나 집어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의심을 한 게 미안하긴 하지만 저에게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투잡을 뛰는 남편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달기사 사무실에서 헬멧을 챙겨 들고 나오는 남편 앞에 섰어요. 여보,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나 여기서 일하는 거 알고 있었어? 치. 아니, 당신이 하도 수상해서 미행했어. 이 남자야, 배달기사로 일하고 있으면 그렇다고 말하면 되잖아. 왜 괜히 야근한다고 거짓말한 거야? 당신한테 말하면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여보, 거짓말해서 미안해. 난 그저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싶어서 투잡을 뛰는 거야. 다른 이유 없어. 사실 예전부터 투잡하고 있었는데 당신 만나고 그만뒀었어. 그런데 다시 몸이 근질근질거려서 또 시작하게 된 거야. 당신은 힘들지도 않아? 그냥 만족하면서 편하게 살면 안 돼? 곰을 줍는 것까진 이해를 하지만 투잡까지 뛰어가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 우리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어. 당신이 계속 늦게 들어오고 그러는 거 싫단 말이야. 그렇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네. 그럼 이달 말까지만 하고 그만둘게, 여보. 나 지금 바로 배달 가야 하니까 이따 집에서 보자. 알았어. 오토바이 조심히 운전하고 집에서 봐. 그렇게 저는 남편의 외도가 아닌 도가 지나친 성실함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약속한 대로 그달 말일까지 일하고 배달 일을 접었어요. 제가 다시는 투잡 같은 건 하지 말라고 부탁했답니다. 그러자 그이는 고철뿐만 아니라 폐지까지 주우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주웠는지 나무가 썩은 리어카를 가져와서 퇴근 후에 한 바퀴 돌고 온다며 박스와 고철을 주우러 다녔어요. 그리고 그걸 다 팔고 몇천 원씩 벌어왔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그만하라고 말려봤는데 남편이 투잡을 안 하기로 양보했으니 리어카 끌고 폐지를 줍는 건 허락해달라고 떼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쩌겠어요. 그렇게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는 남편의 의지를 완전히 꺾지 못해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폐지를 줍고 오게 허락해 줬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남편은 회사가 쉬는 날이라며 일찌감치 리어카를 끌고 한 바퀴 돌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둘이 데이트하자고 하며 가지 말랬죠. 여보, 쉬는 날은 푹 쉬거나 놀아야지. 당신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거야? 그냥 일이 좋아. 돈 버는 일은 귀천도 없고 때와 장소도 없는 거라 생각해. 그리고 난 휴일이고 뭐고 따지지 않고 일하고 싶단 말이야. 여보, 내가 허튼 짓 하는 것도 아닌데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당연히 당신이 성실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가정에 충실하면서 일을 해야지. 여보, 우리 부부관계 한 지가 언젠지 알아? 벌써 2달이 넘었어. 나랑 결혼을 한 건지 일이랑 결혼한 건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부부관계를 한 지 그렇게 오래됐나? 미안해, 여보. 대신 오늘은 오전만 돌고 올게. 오후에는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데이트도 하자. 내가 졌다. 그래, 다녀와.
그렇게 일하고 싶으면 다녀와야지. 남편은 그날 새벽같이 나갔어요. 그리고 약속과는 다르게 늦은 밤에 돌아왔답니다. 퇴직금 10,000원을 벌어왔다며 싱글벙글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겨우 10,000원 벌려고 하루 종일 밖에서 고생하고 돌아다녔냐고 말하게 되면 그이가 상처를 받을까봐 꾹 참아버렸네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남편의 핸드폰 요금은 항상 1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전화를 거냐고 물었더니 회사 전화가 부족해서 개인 전화를 쓴다는데 이 짠돌이 남편이 그렇게 전화 요금에 신경을 쓰지 않고 막 전화하는 게 이상했답니다. 남편은 계절이 변하고 무더운 여름이 와도 퇴근하면 항상 낡은 리어카를 끌고 나갔습니다. 몇 푼 안 되는 돈을 벌려고 고생을 사서 했죠. 제가 수백 번을 말려봤지만 고집불통이어서 저도 손을 놓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증막 같은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폐지를 줍고 몇천 원을 벌어왔어요. 그이가 차가운 물에 샤워하러 간 사이에 남편 핸드폰에 전화가 와서 대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권희루 씨 핸드폰입니다. 뭐야, 여자가 받네? 네, 저는 권희루 씨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실례지만 어디시죠? 그쪽 남편이 아무래도 제 마누라랑 바람 피우는 것 같아서요. 통화 목록 뽑아봤는데 당신 남편 번호가 수두룩합니다. 네? 그게 정말이에요? 제 마누라는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발뺌하고 있습니다. 당신 남편이 일방적으로 들이대는 거라고 하던데. 그럴 리가 없는데. 제 남편은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튼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저희 부부랑 같이 만나시죠.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진실이 뭔지 나오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남편하고 대화해보고 바로 전화 드릴게요. 저는 손을 덜덜 떨며 전화를 끊고 샤워하고 나온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바람 피워? 방금 당신이랑 바람난 여자 남편이 전화를 했어. 바람?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남편이 발뺌하길래 통화 목록을 뽑아서 남편 번호가 많다는 걸 발견했다는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러자 그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더군요. 여보, 사실은 말이야. 그게 바람은 아니고 폰팅 했어. 그 여자를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뭐? 폰팅? 모르는 사람이랑 전화해서 이상한 소리 내고 그런 거? 당신 변태야? 아니야, 여보. 나는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끼리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대화만 나눴을 뿐이야. 그 여자도 나처럼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사람이야. 하루 종일 미싱 돌리고 집에 와서는 목걸이에 큐빅 붙이는 알바를 한대. 인터넷으로 알게 됐는데 전화로 서로 응원만 해줬어. 정말이야.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누라한테 위로를 받으면 되지 왜 얼굴도 모르는 여자와 그런 대화를 나눴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이 보기 싫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이는 하루 종일 방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저는 폰팅한 여자와 남편을 만날 때까지 그이와 말도 섞지 않고 지냈죠. 곧 주말이 다가왔고 약속한 대로 두 쌍의 부부가 모였답니다. 여자 얼굴을 보니 굉장히 순하게 생겼고 고생을 많이 한 손이 보였어요. 남편이 말한 대로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여자더라고요. 저와 여자의 남편은 두 사람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일을 마무리했답니다.
이걸 가지고 이혼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한 번은 용서해 주기로 했죠. 그래도 집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화가 식지 않았습니다. 정신적 바람을 피운 것이니 당연히 열이 받았죠. 한동안 그이와 각방을 쓰며 어색하게 지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100번이 넘는 사과를 했고 다시는 어떠한 짓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참 신기한 게 시간이 지나니 남편이 용서가 되더군요. 저는 약속을 받고 남편을 용서하게 됐습니다. 그이가 호기심이 아닌 제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한 걸 알고는 있지만 진심으로 잘못한 걸 알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해서 마음을 풀었죠. 저는 사과를 받아주며 폐지 줍는 일을 그만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괜히 딴 생각을 한 것 같다고 설명하며 회사에서 주어진 일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가정에서 보내라고 경고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제가 시키는 대로 살겠다고 하더군요. 여보, 고마워. 나 다시는 폐지도 줍지 않을 거고 배달 같은 것도 안 할게. 투잡 따윈 안 하고 당신에게만 충실할게. 그래, 제발 좀 평범하게 지내자. 괜히 힘들게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위로받을 생각 따윈 절대 하지 마. 그리고 힘든 게 있으면 당신 마누라한테 털어놔. 알았지? 응, 평생 그렇게 할게. 여보, 용서해줘서 고마워. 저희 부부는 그렇게 화해하고 다시 신혼처럼 지내기로 했답니다. 남편은 회사와 집만 오가게 되자 몸이 근질거렸는지 창밖을 자주 쳐다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렇게 몸을 쓰고 싶어? 근질근질거려? 그럼 차라리 운동을 다녀. 한두 시간씩 헬스하고 오란 말이야. 헬스? 아니야, 그거 돈 들잖아. 여보, 그냥 1시간씩 조깅하고 오는 게 좋겠다. 말 나온 김에 오늘부터 뛰어야겠다. 그래. 뛰기만 해. 괜히 폐지 줍지 말고. 그이는 알겠다고 대답하며 빙그레 웃으며 달리기를 하러 나가더군요. 활동적인 남편은 저녁을 먹으면 운동으로 한두 시간을 보내고 들어왔답니다. 다행히 폰팅 같은 허튼 짓은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몇 주 동안 별탈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 날 잡아서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통화 목록을 싹 다 지워서 아무것도 없더군요. 카톡도 마찬가지였고요. 여자의 촉으로 봤을 때 분명 뭔가가 있는 것이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전 다시 한번 남편 뒤를 밟아보기로 했답니다. 회사를 마치면 바로 집으로 오는 건 확실해서 저녁을 먹고 조깅하러 나갈 때 뒤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운동복을 갈아입고 나가는 남편에게 잘 다녀오라고 말한 뒤 운동화를 신고 미행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몸을 풀던 남편은 잠시 분리수거장을 두리번거렸어요. 상자를 만지작거리더니 이내 허리를 펴고 달리기를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어디 운동장이나 인도를 달리는 게 아니고 옆 단지로 들어가더군요. 또 거기서 종이박스를 만지작거리다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 계속 따라 붙었는데 나중에는 출입문이 없는 빌라에 들어가더군요. 혹시 운동한다 거짓말하고 바람 피우러 가나 의심했는데 또 희한한 게 빌라 계단을 끝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답니다. 그리고는 또 옆 빌라 안으로 들어가길 반복했어요.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하체 근력을 키우려고 여러 빌라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지, 숨겨둔 꿀단지를 찾으려는 건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잠시 후 빌라가 밀집한 골목을 빠져나온 남편은 다시 다른 아파트 단지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이가 독특한 줄 알았지만 조깅하며 다니는 걸 보니 아주 기이하고 괴상하더군요. 남편 뒤를 계속 쫓았는데 저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괴망측한 조깅을 끝내고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남편보다 늦게 집에 들어가니 어딜 다녀오는 거냐고 묻더군요. 여보, 어디 다녀오는 길이야? 어? 소화 안 돼서 산책하고 왔어. 뭐? 그럼 나랑 같이 조깅하지 그랬어. 속은 괜찮아? 다 내려갔어. 그런데 여보, 당신 어디로 조깅하러 다녀? 그냥 여기저기 막 뛰어다녀. 왜?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여보 땀 많이 흘렸네. 얼른 씻어. 그이는 제가 미행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왜 조깅을 그렇게 이상하게 하냐고 묻고 싶었는데 뭔가 있을 것 같아 시간을 두고 알아내고 잡아내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로도 남편이 조깅을 나가면 따라 나갔습니다. 남편은 항상 분리수거장에서 빈 박스를 살펴봤고 빌라 안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운동했답니다. 남편이 빌라를 빠져나가고 제가 직접 올라가 봤는데 특별한 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남편의 뒤를 쫓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제 손목을 잡아채더군요. 처음 보는 낯선 여자였습니다.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묻자 여자가 저를 보고 묻더군요. 당신 누군데 이 남자 뒤쫓는 거예요? 네? 당신은 누군데요? 내가 먼저 물었잖아요. 당신 누군데 내가 쫓는 남자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어요. 지금 내 일에 방해가 되니까 묻는 거라고요. 기가 막혀. 이봐요. 나 저 남자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뒤를 쫓는 건 내 마음입니다. 됐어요? 그럼 당신은 누구길래 남의 남편 쫓고 있는 거죠? 그러자 낯선 여자가 제 손목을 놔주며 말하더군요. 당신이 저 남자 아내라고요? 저런 놈도 결혼을 했다니 진짜 놀랍네요. 이봐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누구야? 저는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남편을 놓쳐버렸습니다. 꼭 제가 미행하는 걸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전 낯선 여자에게 곱게 말이 나가지 않았어요. 야, 너 뭐야? 내 남편이랑 바람난 년이라도 되는 거냐? 그래서 날 방해한 거야? 뭐라고요? 내가 당신 남편이랑 바람을? 이봐요. 착각하지 마세요. 바람도 어느 정도 괜찮은 남자나 피우는 거라고요. 인연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 정체가 뭐야? 그러자 여자가 충격적인 말을 시작하더군요. 당신 남편 스토커예요. 내가 당신 남편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무서워서 외출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요. 발신 제한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폰팅하자면서 이상한 신음소리 내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전화 받지 않았더니 공중전화로 매일 전화가 걸려온다고요. 뭐라고? 내 남편이 당신 스토커라고? 이 여자 제정신이 아니네. 내 남편은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스토킹을 당하고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면 될 거 아니야. 이미 신고해 봤어요. 그런데 직접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전화번호도 공중전화나 발신 제한이라 찾기 어렵다고 접수만 해주고 말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당신 남편 찾아내서 감시하고 있는 거라고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리라네. 이봐, 내 남편이 스토킹했다는 증거 있어?
네, 있어요. 녹취록이 있죠. 들어보실래요? 저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미 남편을 놓쳤으니 낯선 여자와 해결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녹취록을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윽고 여자가 들어준 통화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대화 내용이 아주 끔찍했답니다. 여보세요? 현정이니? 오빠야. 네? 오빠라뇨? 누구세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 오빠가 현정이가 택배 박스 버리는 걸 보고 첫눈에 반했어. 그게 무슨 소리죠? 택배 상자에 붙어있던 번호로 전화 거신 거예요? 그래. 이거 쑥스럽구만. 맞아, 현정아. 우리 이렇게 통화하게 된 것도 인연인데 폰팅 해볼래? 뭐라자고요? 아저씨, 이러는 거 범죄인 걸 모르세요? 에이, 왜 그래, 현정아. 오빠가 너희 집 위치 아는데 꼭 이렇게 나와야겠어? 내가 찾아가길 바라는 건 아니지? 그럼 오빠랑 폰팅 하자, 응? 내가 먼저 시작할 테니까 잘 듣고 너도 따라서 해. 그러더니 목소리의 주인인 남자가 더러운 변태 같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른 녹취 음성도 들려줬는데 신음소리를 실컷 내고 끊어버리더군요. 여자가 들려준 목소리는 제 남편이 확실했습니다. 매일 듣는 남편의 목소리였죠. 저는 충격에 휩싸여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고 주저앉아 생각을 더듬었습니다. 제 남편이 조깅한다고 나가면 먼저 분리수거장에 들러 박스를 살피던 때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다른 아파트 분리수거장에도 똑같은 짓을 한 상황도 또렷하게 기억났죠. 빌라에 오르락내리락 한 것도 분명 택배박스에 적힌 여자들 이름과 전화번호를 수집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주우러 다닌 것도 배달기사로 일했던 것들도 모두 여자들 이름과 전화번호를 수집하려고 한 짓 같았습니다. 남편은 음란 전화를 즐기는 관음증 환자였던 겁니다. 낯선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 녹취록을 들려주니 모든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한참 동안 소름이 끼치고 역겨워서 두 눈을 감고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잡았습니다. 그러자 낯선 여자가 제 어깨를 잡고 말했어요. 이봐요, 괜찮으세요? 충격받으신 거예요? 내 남편이 이런 미친 짓을... 소름 끼쳐. 그렇죠? 당신도 들어보니까 소름 끼치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전화번호를 바꿨더니 하루 만에 알아내서 음란 전화하더라고요. 당신 남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시겠죠? 당신이 이런 전화를 자주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요, 진짜 무섭네요. 제 남편이 이런 정신병자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당신은 제 남편 목소리만 들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남편이 스토커인지 알았죠? 현관 앞에 CCTV를 티나지 않게 설치했어요. 그리고 누가 기웃거리는지 확인해봤는데 당신 남편이 저희 빌라에 자주 찾아오더군요. 아까 보셨던 대로 빌라를 오르내리며 택배에 적힌 이름이 여자인지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걸 엊그제 확인했죠. 그래서 어디에 사는 놈인지 뒤를 쫓고 있었는데 나랑 똑같이 스토커를 쫓고 있는 당신을 발견한 거예요. 저는 여자의 말을 모두 듣고 확실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남편은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폐지를 줍고 배달기사를 한 게 아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폰팅할 여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수집할 목적으로 한 것이 확실해 보였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 미싱사 사건 역시 위로 전화를 주고받은 게 아니라 음란한 짓거리를 했던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온몸이 저릿하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낯선 여자가 제 양팔을 잡고 일으켜줬답니다. 이봐요. 많이 놀란 것 같으니까 일단 저희 집에 가서 감정 좀 가라앉히고 가세요. 이대로 집에 가면 당신의 스토커 남편을 보고 기절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지금 정신으로는 도저히 집에 가지 못하겠습니다. 아까 이름이 현정 씨라고 했죠? 제가 반말하고 막말한 건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도 제정신이 아니어서 막무가내로 당신 잡아챘으니 비긴 셈 치죠. 저희 집에 가서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면서 놀란 가슴 진정시켜 보자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봅시다. 저는 낯선 여자에게 기댄 채로 빌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현관 앞에 작게 카메라가 설치돼 있더군요. 음란 전화의 주인공인 제 남편을 잡으려고 이렇게까지 한 게 정말 끔찍했답니다. 이윽고 여자가 주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고 가슴이 진정되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이제 좀 진정이 돼요? 아줌마도 참. 그런 남자와 결혼해서 사는 게 딱하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거죠? 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수상한 낌새가 보여서 몰래 미행하고 있었어요. 버려진 박스에 집착하는 건 폐지 팔아서 돈 버는 취미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변태 전화를 하려고 그따위 짓을 한 거였어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럼 제가 받은 충격도 이해가 되시겠죠? 여자의 얼굴을 보니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더군요. 그동안 남편의 음란 전화에 많이 시달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하죠? 지금 머리가 하얘져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막 떠오른 게 있어요. 아주머니가 도와만 주신다면 스토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와주실래요? 아주머니 남편의 죄가 소문이 나면 지금 사시는 곳에서 살기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해봤는데 도저히 남편과 다시 마주보면서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낯선 여자에게 들은 것과 제가 눈으로 본 남편의 행동에 오만정이 떨어지다 못해 역겹고 경악스러웠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리고 낯선 여자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 인간의 숨겨진 비밀을 모두 알았는데 어떻게 더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벌써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 인간이 감옥에 가든 지옥을 가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도울게요. 그러자 여자는 저에게 소형 카메라를 손에 쥐어주더군요. 그걸 남편 옷에 몰래 달고 증거 확보를 하자고 제안했답니다. 이걸 아주머니 남편 옷에 부착해 주세요. 우리가 직접 스토킹과 음란죄를 잡아내야 한다고요.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요? 꼭 직접 해야 하나요? 제가 벌써 신고했다고 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직접적으로 제 앞에 나타나 괴롭힌 게 아닌데다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했어요. 또 아줌마 남편이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고 잡았다면 다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뚜렷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요. 아줌마 남편이 저 말고도 다른 누구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알아내 보자고요. 잘 될지 모르겠지만 시도해보잔 말입니다. 여자의 말을 듣고 저는 알겠다고 뭐든지 해보겠다고 일러줬습니다. 그리고 조금 긴장이 풀리자 여자에게 소형 카메라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남편의 추악한 비밀을 모두 알게 된 저는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소름이 끼쳐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어딜 다녀오길래 이렇게 벌벌 떠는 거야?
아니, 감기 기운이 있는지 몸이 좀 안 좋아서 약국에 약 사 먹으러 다녀왔어. 이제 괜찮아. 당신은 운동하고 왔구나? 어, 근데 당신 진짜 괜찮아? 안 되겠다. 우리 오늘 밤 뜨거운 밤 보내자. 그걸 해야 몸이 건강해진다고 하잖아. 나 요즘 운동해서 아주 좋아졌다고. 자, 이리 와. 제 몸에 손을 댄 남편의 손을 세게 뿌리쳐 버렸습니다. 아니야, 싫어. 나 몸이 진짜 안 좋으니까 건들지 말아줘. 여, 여보, 몸이 많이 안 좋은 모양이네. 그럼 내가 옆에서 물수건 갈아주면서 간호해 줄게. 얼른 침대에 누워. 나 혼자 쉬게 해주면 안 될까? 여보, 오늘은 거실에서 자든지 작은 방 가서 자. 나 혼자 있고 싶어. 저는 안방문을 닫으며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귀를 막고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출근 준비를 하며 남편 운동복 모자 부분에 달린 끈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했답니다. 이따 저녁에 남편이 무슨 짓을 하는지 확실하게 확인하리라 믿으면서 말이죠.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모를 만큼 정신이 없었는데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낯선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에 만나기로 했답니다. 저는 집에 가서 남편과 억지로 저녁을 먹었고 그이가 운동복을 갈아입고 나가는 걸 확인한 후 여자의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남편 운동복에 달린 소형 카메라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여자의 집에서 함께 확인하기로 했죠. 이윽고 여자의 집에 도착한 저는 바로 물어봤습니다. 동영상 바로 나오고 있어요? 제 남편이 움직이는 게 다 나오냐고요? 네, 지금 생중계로 보고 있어요. 빨리 와요, 언니. 언니? 알았어요. 뭐 나온 거 있어요? 아직이요. 언니 말대로 박스만 뒤적거리면서 뛰기만 하네요. 그런데 곧 있으면 뭐라도 나오겠죠. 같이 확인해 보자고요. 그래서 여자 옆에 앉아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남편이 라이브로 달리기 하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빌라 안으로 들어간 남편이 혼잣말을 시작했어요. 104호 이수연, 203호 이미정. 너희들은 왜 내 전화를 안 받아주는 거니? 오늘은 다른 호수에 온 택배를 살펴봐야겠네. 이 택배는 안심번호로 돼 있네? 제기를, 여기도 안심번호야? 누가 안심번호를 만든 거야? 열받네. 남편은 빌라 호수에 사는 여자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었고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내려다보며 핸드폰 번호가 아닌 안심번호로 쓰여 있는 걸 보고 분노하더군요. 그런데 잠시 후 자기가 원하는 걸 얻게 됐는지 깔깔 웃으며 혼잣말을 했답니다. 오예! 이건 시골에 있는 노모가 딸내미한테 보내준 택배구나. 이름이 김희연. 전화번호도 다 적혀 있네. 좋았어. 오늘은 김희연 너로 정했다. 저와 낯선 여자인 현정 씨는 똑같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남편은 자리를 옮겨 편의점 앞으로 가서 공중전화를 들더군요. 그리곤 김희연이라는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확보될 상황이었는데 계속 받지 않더라고요. 여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남편은 쌍욕을 하더군요. 제가 알던 남편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었답니다. 이런 쌍! 이 걸레 같은 년이 오빠 전화를 왜 피하는 거야? 김희연, 넌 내일 다시 전화해주마. 내일 전화로 조져주겠어. 그럼 오늘은 오연정이한테 해볼까나? 내 목소리 들으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날 크게 흥분시키니까 말이야. 좋다, 현정아. 전화 받아라.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현정 씨는 울리는 핸드폰을 보고 기겁하더군요. 언니, 이제 어떡해요? 제가 받아야겠죠? 일단 받은 다음에 날 바꿔줘요. 내가 장단 맞춰줄 테니까. 알겠어요. 언니만 믿을게요. 현정 씨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현정이구나. 오빠야. 오늘 한 번에 전화를 받아줬네. 귀여운 것. 너도 이제 오빠랑 통화하는 게 즐겁지? 아, 네. 그런데 어쩐 일로 전화 주셨어요? 어쩐 일은. 우리 그거 하자. 폰팅 말이야. 전화로 사랑을 나눠보자고. 오빠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의 흥분한 목소리를 들으면 아주 황홀하단 말이야. 그럼 내가 먼저 시작할까? 남편은 발정난 개처럼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더러워서 들어줄 수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 놈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현정 씨의 핸드폰을 받아 똑같이 더러운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기분이 좋았는지 환호성을 지르더군요. 현정아! 너 되게 잘한다. 내 목소리 몇 번 듣더니 마음이 열렸구나. 좋아, 계속해줘. 저는 코맹맹한 목소리로 현정 씨 흉내를 내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렇게 전화로만 이러지 말고 직접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건 어때요? 우리 집 안다고 했죠? 지금 우리 집으로 오실래요? 뭐라고? 그게 진짜야? 나 너희 집 가도 돼? 그럼요. 외로운 사람 둘이 사랑을 나누자는데 안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난 폰팅만 선호하는 사람인데 현정이가 오라고 하니까 땡기네. 그럼 얼른 와요. 오빠가 오늘 오지 않으면 다시는 오빠 전화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지 마, 현정아. 지금 내가 갈게.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말 하지 마. 그래요? 그럼 빨리 와줘요. 나 지금 당장 오빠가 보고 싶다고요. 이 흥분이 가라앉기 전에 빨리 와요. 알았어, 현정아. 지금 달려간다. 오빠가 간다고. 그이는 전화를 끊고 급하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현정 씨가 보고 있는 실시간 영상을 보고 있는데 전력 질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정 씨는 기겁하며 왜 자기 집으로 불렀냐고 하더군요. 언니, 저희 집으로 부르면 어떡해요?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스토커 변태 새끼가 직접 집으로 찾아오는 것만큼 확실한 게 있겠냐고요. 이제부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현정 씨는 구경이나 하고 있어요. 저는 남편이 도착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준비했습니다. 20분 뒤에 초인종이 울리자 현정 씨가 현관에 대고 말했답니다. 누구세요? 오빠야, 현정아. 많이 달아올랐지? 어서 문 열어. 네, 바로 열어드릴게요. 현정 씨가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깔깔거리며 들어왔는데 제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경찰관 둘을 보자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기 왜 있는 거야? 그리고 경찰들은 뭐고? 이 음란마귀 변태 새끼야. 너 아주 대단한 놈이더라? 폐지 줍는 이유가 여자 이름하고 전화번호 수집해서 폰팅할 목적이었지? 배달 기사를 한 이유도 혼자 사는 여자한테 폰팅 시도하려고 한 거고. 야, 이 새끼야. 쪽팔리지도 않니? 인생을 그러고 살고 싶어? 아니, 여보. 돌아버리겠네. 내 비밀을 알게 된 거야? 조심한다고 했는데 걸려버렸네. 바로 인정하네. 하긴 네 놈이 장난치고 있는 여자 집에 내가 있으니 오리발을 내밀 수가 없겠지. 이 변태 새끼야.
넌 이제 끝이야. 나랑 이혼하는 건 물론이고 동네방네 소문나서 사회생활 못하게 될 거라고. 젠장할. 재수 온 붙었네. 마누라한테 현장 걸렸으니. 근데 경찰은 뭐하러 불렀어? 날 처벌할 방법이 없을 텐데 말이야. 난 장난 전화 한 지밖에 없다고. 스토킹에 전화로 한 음란 행위를 장난 전화라고 하면 쓰나? 여보, 증거 있어. 당신 운동복에 달린 모자 봐봐. 끈에 달린 거 말이야. 그거 카메라야. 화질도 음질도 아주 좋더라. 당신이 여자들 집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훔쳐보는 거랑 현정 씨한테 전화해서 변태 소리 낸 것도 다 녹음됐다고. 아, 아까 짐승 소리 낸 건 내가 한 거야. 니놈 장단에 맞춰주고 여기로 오게 만들었단 말이야. 뭐가 어째? 당신은 남편의 치부를 덮어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적나라하게 들추는 거야? 까놓고 말해서 내가 바람 피운 것도 아니잖아. 아이고, 이 한심한 인간아. 그냥 바람을 피우지 그랬니?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폰팅으로 음란짓거리 한 게 바람 피우는 것보다 더럽다고.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더군요. 경찰들은 남편을 스토킹과 음란짓거리로 체포하며 핸드폰을 포렌식해서 여태껏 몇 명의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하더군요. 또 남편이 사는 곳 반경 5km로 CCTV를 확인해서 여죄를 모두 찾아내겠다고 했습니다. 그이는 쇠고랑을 차고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며 변태짓을 더는 못하게 됐답니다. 저와 현정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악수를 하고 일이 해결돼서 다행이라며 서로를 위로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고 몇 주 뒤에 위자료를 받고 이혼 판결을 받았답니다. 또 남편이 저지른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이가 한 짓에 비하면 약한 처벌이긴 하나 그 자식을 감옥에 보낸 것만으로 성공한 거라 생각했답니다. 이후 저는 당분간 혼자 지내다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전 남편처럼 문제 있는 관음증 환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뒷조사를 아주 열심히 해봤답니다. 다행히 더러운 짓을 하지 않는 아주 깔끔한 사람이었어요. 저희는 해가 2번 바뀌고 재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혼하기 한 달 전에 전 남편이 출소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이사한 제 집 앞에 찾아왔답니다. 해코지를 하러 온 건 아니었고 저와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미친 소리를 하더군요. 여보, 나랑 다시 시작하자.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은 평생 당신 하나뿐이야. 나 교도소에서 모두 고쳤어. 내 관음증 고쳤다고. 고친 거 맞아? 여길 어떻게 찾은 거야? 또 스토커 짓거리에서 날 찾아낸 거 아니야? 그거 당신 주특기잖아. 여하튼 상관없어. 난 네가 무섭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랑 다시 시작하자고? 이 또라이야. 내가 돌았니? 그리고 나 다음 달에 결혼해. 뭐? 그새 남자가 생겼어? 당신 그런 여자였어? 아무 남자나 막 만나는 산티나는 년이었냐고? 이 자식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관음증뿐만 아니라 여성 비하의 분노 조절 장애도 추가가 된 것 같다고. 이 개또라이 변태 새끼야. 이런 나쁜 년, 가만두지 않겠어. 전 남편이 저에게 다가오자 제 집을 찾아온 새 남편이 낚아챘습니다. 그이는 사정없이 전 남편을 패대기 치고 밟아줬습니다. 시름시름 앓는 소리를 낼 때까지 돼지게 패줬죠. 그리곤 전 남편과는 다시 만나지 않게 됐는데 얼마 뒤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그 변태놈이 이번엔 택배 상자가 아니라 주차장에서
예쁜 여자가 내리면 차 앞 유리에 보이는 전화번호를 수집해서 폰팅을 시도했답니다. 정말 악질 아닌가요? 여하튼 전 남편은 그 짓거리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덜미를 잡히게 돼서 다시 교도소로 돌아갔다네요. 동종 전과라서 형을 더 오래 살게 됐답니다. 저는 새 남편과 결혼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지만 한동안은 전 남편의 더럽고 추악한 짓 때문에 자주 악몽을 꾸고 공황장애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신경정신과에 처방받은 약을 오랫동안 복용했답니다. 글을 쓰는 지금은 병원도 더는 가지 않을 정도로 괜찮아졌어요. 이렇게 글을 시원하게 써보니 마음이 한결 더 가벼워지고 훌훌 털어버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여러분, 세상엔 또라이가 정말 많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미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니 항상 조심하시면서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